저 누가 지우셨어요, 이거? 여기. 아, 그렇군요. 떴어야 되는데. 예. 제3자를 위한 계약. 뜻받고 구별 개념 봤어요. 예. 이건 좀 암기 좀 해달라. 예. 자, 삼면관계라고 아까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했죠. 요약자라고 부릅니다. 을이 수락했죠. 낙약자라고 합니다. 이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에게 이행을 해야 되니까 병은 이제 수익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 이 둘 사이는 아까 계약을 했죠. 그거를 이제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 요거는 이제 대가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있어. 그럼 당연히 을은 병에게 나 돈 못 줘 라고 할 수? 못 줘. 다시 생각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겨주고 있어. 그럼 을은 병에게 돈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자신 채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반면에 갑병사의 관계.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했는데 을이 갑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병이 청구하면 줘야 되죠. 근데 을이 갑자기 너와 갑사의 관계를 밝혀라. 궁금해서 미치겠다. 안 밝히면 나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는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령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요약자가 됐든 낙약자가 됐든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요걸 거의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공식처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문을 대입해서 푸실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442페이지에 보면 보상관계와 대가관계 퍼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밑에 판례로 가면 판례 작은 글씨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끝에 가면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라고 돼 있죠. 대가관계죠. 그걸 기준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 등을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죠. 이렇게 이걸 공식 삼아서 그 문장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삼면관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매매처럼. 2번째, 제3자에게 권리를 발생시키는 특약을 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을은 알았다. 이렇게. 이걸 제3자 약관이라 하고요. 자, 이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태아나 설립 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번째, 이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매매 대금 채권처럼 주로 채권, 주로. 하지만 채권만 되는 건 아니고 물권도 되고 특허권도 되고, 그죠?
즉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물권도 될 수 있다. 물권도 될 수 있다.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런데 판례는 두 개를 추가.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말아라. 을이 알았다. 그럼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를 면제받아요? 의무를 면제받아요. 그죠? 이것도 된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세 번째, 주택 분양보증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 건설회사로부터 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설회사가 대한주택분양보증처럼 HUG라고 보통 부르죠. 주택보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분양보증계약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갑이 부도나면 을이 분양의무를 대신 이행. 이게 주택분양보증이에요. 갑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분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회사와 계약을 맺고 내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면 을 네가 분양의무를 이행해라. 이게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만약에 갑이 부도가 나면 병은 을에게 야 빨리 아파트 지어서 나한테 분양해. 권리가 생기죠. 그죠? 근데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죠. 잔금 납부해야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즉 권리를 취득하면서 뭐도 부담, 의무도 부담.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것도.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분양보증계약은 분양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분양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을 조건으로 수분양자에게 권리 취득 및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조건 붙였죠. 그죠? 내가 부도 나면 이라는 조건을 붙였잖아요. 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했다 해서 막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필요하다. 자, 여러분이 병인데요.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을한테 1억을 받아라. 그럼 병은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싫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 설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막바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제3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별도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 얘한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병이 을에게 야 나한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그때 병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것. 이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됩니다. 문제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자는 병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너 돈 받을래 말래? 이렇게 최고할 수 있고 을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권리 발생 요건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특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 그럼 병은 권리가 생기죠. 이 권리를 직접 누구한테 행사해요? 을에게 합니다. 을에게. 이렇게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직접 권리가 발생한 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적어도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을은 병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세 가지 효과가 생겨요. 계약 해제, 해제 후 원상회복,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이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의 동의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네? 병의 동의 없이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병의 권리는 소멸하게 됨으로써 병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548조 1항 단서에서는 제3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소멸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게 됩니다. 이 보호되는 제3자는 이따가 볼 겁니다. 548조 1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548조 1항 단서의 계약 해제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또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병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제3자가 청구하게 됩니다. 낙약자에게. 이렇게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 후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의 효과,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거의 전부가 됩니다. 44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맨 위에 539조가 있고요. 2항이 있습니다. 2항이 뭐예요?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표시한 경우 소급하여 생긴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표시한 때 생기게 됩니다. 요게 수기에서 표시고요. 밑에 의,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번, 2번. 오른쪽에 기역과 니은과 판례와 디귿. 다 읽으셔야 돼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이미 체크를 했고요. 443페이지. 계약의 효력의 양가로일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제540조. 540조. 조문 확인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의 기역. 동그라미 3번의 기역. 다음 페이지 판례와 판례 사이의 니은과 니은 밑에 판례 1번, 2번. 양가로이의 동그라미 2번. 양가로이의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갑과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 1번. 갑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대가관계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죠. 네? 자, 공식. 대가관계의 부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끝이 뭘로 끝나면 돼?
거절할 수 없다. 그래 끝이 났죠? 아, 됐어. 2번 어른 병에게 뭐 청구 못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예? 반면에 3번의 두 번째 줄 병원들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가불간의 계약이 착오를 이뤄 취소됐습니다. 착오 취소하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이때 요 놈은 그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거든요. 5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 다이렉트로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죠? 틀린 거 4번. 이렇게. 하나도 안 어렵죠? 네?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와봐야 이 정도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물권법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쉽지. 물권법은 뭐 이게 도대체 뭔지. 하지만 그래도 계약법 총론은 듣고 풀면 다 풀리잖아. 그죠? 듣고 풀어야 될 문제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계약의 해지 중에서 해지를 살펴봅니다. 해지는 나중에 임대차 가면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자, 계약의 해제. 계약이 체결이 됐고 유효해.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예컨대 채무 불이행 같은, 대금 미지급 같은. 그래서 채권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안 했던 상태로 되돌려.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일방적이야. 그리고 해제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돼. 이게 해제 개념 요소 5가지가 됩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나오는데, 첫째, 철회하고 구별해야 된다.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철회. 두 번째, 법률 행위 당시 법률 행위 후가 아니라 법률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해제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법률 행위 당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을 때는 해제가 아니라 뭐? 취소. 해제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죠.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다. 해지. 학원 다니다가 그만두는 게 해지. 주택 임대차 하다가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는 게 해지. 통신사 2년 약정했다가 중간에 바꾸는 게 해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행이 됐던 건 그대로 둔 채. 특히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기존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이게 뭐다? 해지. 해제는 소급소멸, 해지는 장래소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단독행위. 무슨 행위? 단독행위. 하지만 합의 해제는 다르다. 합의 해제는 기존의 계약을, 각과 을이 기존의 계약을 했는데 그 기존의 계약을 해제합시다 라고 계약하는 걸 말한다. 그게 합의 해제다. 일방적 해제가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해서 해제하는 걸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란다. 따라서 단독행위에 관련된 규정을 합의 해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 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는 돈을 돌려줄 때
해제는 이자 붙여서 돌려줘야 되지만 합의 해제는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의 해제. 반면에 합의 해제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받은 돈 자체는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또 제3자 보호됩니다. 요게 해제와 공통점, 요게 해제와 다른 점, 요게 해제와 공통점. 이러한 합의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네 번째, 합의 해제를 통해서 계약이 소멸했죠. 이런 소멸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부활 약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걸 합의 해제에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비교 중에서 합의 해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해제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죠. 반면에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려면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따로 특약을 해줘야 된다. 이 계약의 자동해제 특약을 대법원은 실권약관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라는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엔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반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 라는 실권약관이 있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로 자동해제되지 않는다. 왜? 매수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매수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땐 정당한 거니까 계약이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실권약관이 있을 때는 그 잔금 미지급이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보겠죠.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니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실권약관이 있을 때는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되겠지만 반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실권약관이 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둘로 나눠야 된다. 부당하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자동 해제된다. 반면에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이때는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눠서 실권약관을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거기까지 446페이지 서설의 해제의 뜻이 있고요. 뭐 해제권 종류는 뒤에서 볼 거고요.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서 오른쪽 해제 계약을 조심하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판례 1번, 2번, 3번. 그리고 해제 조건에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판례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비교 판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두 개를 구별하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 다른 말로 해제권 발생 원인. 두 종류가 있다.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요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약정한 경우. 이걸 약정해제 사유, 약정해제권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법에서 정해놓은 경우. 법정해제 사유, 법정해제권. 이때 이 법정해제 사유, 법정해제권이 크게 두 종류.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가 있고 어떤 특정한 계약, 예컨대 매매, 교환 이런 계약만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해제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해제 사유를 봐야 한다. 이게 규정이 있다. 이게 뭐냐? 채무 불이행. 그리고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보통 이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 보통.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부수적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수령지체. 이렇게 보통 분류를 하고요. 그 중에 우리 민법이 계약 총칙 속에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2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2개만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다. 544조, 546조 이렇게. 나머지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채무불이행이고 또다시 2 종류.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 그리고 요 놈이 가장 기본이 되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무엇냐? 대금미지급을. 가장 대표적인 거다. 매수인이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정해진 날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다. 이게 전형적인 이행지체다.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하지 아니. 이건 이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행지체죠. 이때 보통의 이행지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기본이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되는가? 아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해제권이 생긴다. 분명히 544조에서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굳이 상당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최고 필요 없다. 최고도 필요 없다. 2개. 당사자가 미리 특약을 한 경우 이행지체가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바로 해제하자라고 약속한 경우. 또 하나가 미리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30일 날 1월 25일쯤 매수인이 미리 나 돈 줄 생각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요 경우라면 매도인 갑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자신의 반대 임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1월 28일쯤 을이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를 해버렸다. 25일 날 돈 줄 생각이 없다라고 연락이 왔던 을이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내가 지난번에는 술 처먹고 미쳤었나 보다. 돈 줄게. 이렇게. 그러면 기존의 갑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 (1월 28일쯤) 을이 기존의 이행거절 의사를 처리하게 되면 갑의 기존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갑은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요 구조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정기행 이행지체,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을 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 아버님 팔순잔치를 위하여 7시까지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안 왔어. 그날 안 오면 의미 없죠. 이런 게 정기행위. 이럴 때는 최고 없이 해제. 이행불능. 매도인이 주택을 팔았는데 또는 자동차를 팔았는데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주택 또는 자동차가 멸실이 돼서 매도인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더라. 30일 날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25일쯤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자동차가 폐차됨으로써 매도인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게 이행불능. 당연히 매수인은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매도인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이행을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김장떡을 묻으려고 인부를 10명을 불러가지고 김장떡을 100개를 파괴했어. 우리 집이 종갓집이야. 김장떡을 100개를 묻어야 돼. 열심히 인부들이 팠어. 다 팠다 그러고 돌아갔어. 그런데 김장떡을 묻으려고 그랬더니 반밖에 안 파묻혀. 파긴 팠는데 제대로 안 팠어. 이렇게. 이럴 때 두 가지로 나눠. 나중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걸 추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눠서 추안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제대로 팔아. 최고 후해제. 추안이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이 해제.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누자.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자. 이렇게 되죠. 네 번째, 부수역 채무불이행. 이 부수역 채무는요, 특약상 채무를 말합니다. 아까 임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묘지 두 기를 이전하기로 했을 때 그 묘지 두 기 이전 채무. 매매 계약을 하면서 검인계약서에 실제 대금보다 대금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특약 했을 때 그 다운 계약서 써줄 의무. 이런 게 뭐다? 부수역 채무. 그런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 해제할 수가 없다. 아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다가 판례가 됩니다. 원칙이죠. 원칙. 채권자 지체. 이 채권자 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의 동전의 양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그래서 등기 서류를 수령을 못해. 그러니까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대금을 내놔. 그리고 물건을 수령해 가.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행지체와 수령지체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채무 불이행을 이루한 계약 해제고요. 그 다음 나누자. 최고 해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보통의 이행지체 중에 특약이 있는 경우,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행거절의 경우,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 이런 것들이 최고 필요 없는 거죠. 뭐 이외에 무슨 담보책임, 뭐 약정해제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채무 불이행 중에서 최고 필요 없는 것들 따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제 사유 449페이지 2번 법정 해제권 양가를 1번 이행지체 544조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1번 보통의 이행지체 다음 페이지 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관련해서 B 왼쪽 날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오른쪽 맨 위에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필요는 없다. 그 밑에 C까지 확인하시고요.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정기행위 545조 밑에 기억과 니은 다음 페이지 이행불능 546조 밑에 동그라미 2번 쭉 내려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오른쪽 양가로 5번 그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다. 그 해제권이 발생했을 때 첫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생겼을 뿐 해제할 의무가 생긴 건 아니니까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제권이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제를 한다면 일방적인 겁니다.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방적 권리를 뭐라고 부르죠? 형성권이라고 부르고요. 형성권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입니다. 제척 기간이 10년이에요. 너무 길죠? 형성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요. 따라서 갑에게 해제권이 생겼는데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갑은 10년 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을이 너무 기간이 기니까 물어볼 수 있고요. 해제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수 있고요.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계약을 해제한다 분류식입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한테 도달한 후에는 뭘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불가분성.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과 을에게 해제권이 생긴 경우 반대로 병이 대금을 지급하는데도 갑과 을이 지분을 넘겨주지 않아서 병에게 해제권이 생겼고 상대방이 갑과 을인 경우 이렇게 해제권자가 수인,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첫째, 행사의 불가분성이라고 전원이 행사하라, 전원에게 행사하라. 단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동시에 할 수가 없죠. 갑과리 한날 한시에 병에게 하나, 둘, 셋 해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해제한 경우, 갑이 해제한 경우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을이 해제한 경우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갑도 하고 을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해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갑은 병역 해제할 수 있어요. 을도 병역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원이 해제할 때까지는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소멸의 불가분성.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 불가분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불가분성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요게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거예요. 453페이지 밑에 조문하고요. 454페이지 조문하고요. 뭐 그 정도. 오른쪽 맨 위에 455페이지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해제 효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효과. 첫째, 계약은 무슨 소멸? 소급 소멸.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상회복 의무. 세 번째, 551조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계약의 소급 소멸, 원상회복, 손해배상. 자, 그 중에 소급 소멸. 특히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 1월 10일 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했고 일단 20일 날 을에게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30일 날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린 경우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죠? 그리고 을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등기가 된다. 계약이 해제되는 순간 을 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의 등기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 갑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이면서 동시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겠죠. 자, 갑이 이렇게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을 등기가 말소가 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경우, 을이 병에게 넘겨준 경우, 이때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요.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548조 1항 단서에서는 계약이 해제됐다.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을과 을에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여기서 요 제3자를 우리 대법원은 두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두 그룹.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고요.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된 후에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로 나눠서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제3자는 선이만 보호된다. 그렇죠?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나아가 이 제3자가 보호되려면 이 제3자는 부동산에 관해서만큼은 적어도 등기까지 갖춰야 된다. 뭐 소유권 등기를 하든 저당권 등기를 하든 가압류 등기를 하든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보호가 된다.
이 기준에 따라서 548조 1항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요거 구별해야 된다.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 그 중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놈을 기억하자. 첫째,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 매매대금 채권이라든가 이전등기 청권이라든가 이런 계약이 해제가 되면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돈 주고 산 사람, 채권 따위를 압류, 가압류한 사람,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을이 갖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병이 샀는데 갑을간에 분양계약이 해제됐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고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는데 토지 매매가 해제되었을 때 그 토지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아니냐? 얘는 토지를 거래한 게 아니잖냐. 그죠? 무허가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팔렸다. 그리고 이 병이 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갑을간의 무허가 건물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이 병,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등기라 할 수는 없다.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다. 을이 병과 주택을 임대차를 했고 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고 있다. 인도 및 주민등록. 그런데 갑을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때 병 보호되냐? 그렇다. 따라서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원칙. 보호된다. 그런데 안 되는 놈이 하나 있다. 을이라는 놈이 주택 매수인이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채, 즉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채 갑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또는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임차인, 얘는 보호되지 않는다. 얘는 안 된다. 그럼 또 중간에 물어보신 분들, 아니 을이 갑으로부터 임대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왜 병을 보호 안 하냐고. 대법원 가서 물어보세요. 대법원 가서. 뭐 얘는 안 된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죠? 우리나라 대법관이 아니라면 아니는 거지 뭐. 나머지는 쉽죠. 갑과 을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들을 탈탈탈탈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뭐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뭐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외우세요. 난 못 외우겠는데? 그럼 저 할 말이 없어. 뭐 문제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효과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원상회복인데, 당연하죠.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했으니까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가 됐으니까 받은 거 전부 돌려줘야 되죠. 즉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선악불문 전부 반환. 구체적으로 물건 받은 놈은 원물 돌려줘야 되고 사용이익도 돌려줘라. 돈 받은 놈은 돈 돌려주면서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라. 전부 돌려줘라. 특히 이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라고 명확하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548조 2항에서. 당연히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줬다. 그런데 잔금을 주지 않는다.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로 계약을 해제했다. 이때 갑은 받은 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된다. 갑은 뚜껑 열리죠. 그러니까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요것도 동시행관계. 즉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을이 갑에게 와서 계약금 및 이자 붙여서 반환하라. 갑은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는 못 줘 라고 할 수 있다. 동시이행관계로 만들어놨다. 이때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죠. 이행익배상이라고. 이행익배상. 그런데 우리 대법원 계산하기 쉬운 실력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계약해제의 효과가 됩니다. 455페이지. 서설 548조 1항, 2항, 551조 조문 숙지하시고요. 세 가지 효과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해제의 소급표 양가로 1번 소급적 실효 양가로 2번 제3자 보호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오른쪽에 판례 됐고 밑에 니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경우 A 다음 페이지 판례 두 번째 줄 채권을 압류 키워드 판례 1번 두 번째 줄 채권을 압류 2번 전세 권한을 부여 3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 4번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 산 사람 그죠? 다시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 아닌 놈들 동그라미 1번 채권 양수 동그라미 2번 채권 가압류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첫 번째 줄 끝에 전세 권한 5번 무허가 건물 6번 건물 양수 에? 이제 여기에 빠진 놈이 상속인하고 수익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뭐 이런 애들이 빠졌죠. 밑에 예제 보세요. 아닌 놈 고르랍니다. 기억 보여요? 채권 양수 보여요? 채권 양수 디귿 채권 압류 보여요? 예. 근데 니은은 부동산 압류라고 돼 있어요. 얘는 보호되겠죠? 부동산 압류하면 등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 디귿 두 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고르는 거야. 얘네들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누군지 자꾸 생각을 해. 생각한다고 얘네들이 누군지 아나? 모르잖아. 근데 뭘 생각을 해? 키워드를 골라야지. 아, 나는 그래도 왼쪽 판례 같은 거 하나하나 이해서 머릿속에 넣고 싶다.
뭐 보세요. 말리진 않아. 본인만 괴로워, 본인만. 다시 왼쪽. 동그라미 2번. 제3자 범위 확대. 두 번째 줄. 해제 후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아까 말씀드렸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얘도 보호된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효과 원상회복.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기역과 니은. 팔렘 보지 마시고. 오른쪽 손해배상.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세 줄. 밑에 549조. 원상회복 동시행관계. 예? 549조. 엔드 대법원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동시행관계. 조문박스 밑에 판례는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서도 동시행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됐죠? 이 정도가 해제. 그래서 해제 사유하고 이 해제 효과 이 두 덩어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를 봤더니 해제권 소멸 사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이 뭐예요? 최고에 의한 소멸. 뭐였죠? 아까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 너무 길다.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도록 말이죠. 거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제권 행사에 관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그럼 몇 년? 10년. 너무 길어.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더라 말이죠. 확답을 얻지 못하면 해제된다가 아니라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두 번째가 양가로 2번인데요. 요거는요. 매수인이 해제권을 갖고 있어. 매수인. 그러면 보세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를 지가 하면 원모를 돌려줘야 되죠. 근데 매수인이 원모를 훼손시켜서 반환 불가능하겠구나. 이걸 개조 가공을 해버렸어. 그럼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모를 돌려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해제권 소멸. 그게 2번. 그래서 해제권 소멸 사유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 거 중에서 네 문제. 오늘 한 거 아까 1, 2교시 합쳐서 네 문제. 뭐 희야 이는 네 문제.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약 강론 보겠습니다.